교재 한번 또 계속 금성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금성하고 화성, 영어로는 비너스하고 마스인데 더 디테일한 신화적인 이야기는 뭐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금성하면 비너스, 비너스 하면 떠오르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너스는 여성의 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쭉 위에서 배운 것 중에 여성의 별이 이미 한번 나왔어요. 뭐겠어요? 당연히 달. 달이 여성의 별이겠죠. 예, 그런데 금성이 바로 여성의 별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별 중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할 때 여성의 별은 금성과 달이면요. 반대로 남성의 별이 있겠죠. 남성의 별은 당연히 화성이라는 게 저 마크에서 느낌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태양. 태양과 화성을 남성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제 동양은 음양이라는 개념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서양은 음양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예, 나중에 이제 동양적 음양 사상이 서양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예, 사유적으로는 음양의 개념은 없어서 보통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라고 하는 게 음양의 대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양을 보통 포지티브하다고 불러요. 그리고 음을 네거티브하다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제 나쁘다라는 뜻의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그죠? 플러스라는 뜻에서 포지티브라는 의미를 두고요. 마이너스라는 의미에서 네거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네거티브 하면은 되게 나쁜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예, 그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들 입장에서 네거티브라고 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로 의미를 떠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은 별들 수성 지금 공부하려고 방금 전에 예, 교재를 봤던 수성은 당연히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보통 중성이라고 부르죠. 중성의 별입니다. 목성하고 토성도 수성처럼 예, 중성의 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중성이라고 부르는 건 이 자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것보단 예, 장년기에 속하냐 노년기에 속하냐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시간적인 흐름에 더 예, 무게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년기 들으면 이게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성들이 더 여성스러워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알아두실 건 목성은 남성적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성은 남성적 성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여성의 차트를 볼 때 이 목성을 유심히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성이 그분의 배우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화성이 당연히 그 이성의 별이기는 해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성으로 그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목성이 화성은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너무 좀 그 한 단계 넘어가는 걸 수 있지만 화성은 연애할 남자고요. 목성은 결혼할 남자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성의 차트 속에서 그 목성은 남성적인 성종으로 분명히 좀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목성은 약간 남성적인 별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성하고 화성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성성이냐 남성성이냐 한 기륭의 별을 꼭 따지게 되는데 기륭이 나뉘어요. 예. 명리에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중에서 갑을병정 그 뭐죠? 뭐 목화는 기라고 금수는 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가는 기라고 음가는 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로는 없어요. 근데 이 행성들은 그 자체로 기륭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금성은 당연히 길성입니다. 화성은 흉성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흉성이에요. 화성은 흉하다라고 일단은 흉성이라고 무조건 놓고 시작해요. 흉한데 흉한 작용이 더 그 발현이 잘 되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은 나쁜데 상관이 잘 제복되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화성은 기본적으로는 흉하다고 놓고 봐요. 그런데 화성이 좋은 포지션에 있을 때 좋은 역할을 할 때 이제 길하다고 보는 거고요. 금성은 일단 무조건 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길하냐? 금성은 여성이잖아요. 또 하나 무슨 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치의 별이에요. 마누라가 카드로 매월 1,000씩 긁으면 아무리 이뻐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사치의 별, 금성은 사치의 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작용들도 생긴다. 근데 길성이라고 일단 봅니다. 목토도 그 구분이 있어요.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목성이 길하고요. 토성이 흉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섹트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조합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로 가시고요. 비너스. 베누시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게임에서 보셨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 다음에 뭐죠? 영화도 있었는데 화성인이라는 뜻으로 마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금성의 여자, 화성의 남자 뭐 이런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금성의 별을 자신의 별로 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누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실제로 사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금성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금성의 그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아마 사전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마시언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화성의 별을 자기 별로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영화화되면서는 화성의 간 남자, 그렇죠? 화성의 간 남성에 대한 이야기의 영화가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르죠. 뭐 당연히 수성, 달, 태양도 있습니다. 수성은 머큐리안이라고 불러요. 머큐리안이라고 부르고요. 달은 문이니까 문이안이라고는 안 하고요. 문의 달은 루나에서 루나리안이라고 하고요. 태양은 솔라라고 불러서 솔라리안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주력인 사람, 달이 주력인 사람. 근데 태양과 달은 주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안 쓰고요. 머큐리안, 비누시안, 마션, 그 다음에 목성은 주피테리안, 세턴은 세터니안이라는 그런 식으로 IAN을 붙여가지고 그 별을 자신의 별로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터니안에 속해요.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금성은 사랑과 애정, 아름다움, 동그라미 치시고 시작하면 되겠죠. 금성은 사랑, 사랑이 뭐 애정이니까 뭐 사랑 하나만 동그라미 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머큐리도 수성도 누군가랑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걸 되게 중요한데 의미가 좀 달라요. 수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다 떠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고요. 이 비너스는 누구랑 같이 어울려 있는,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에 헤어날 수 없는 게 비누시안입니다. 베누시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분위기에 심취하고요. 사치를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치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자기가 삶으로 느끼는 뭐라고 하죠? 감정, 그렇죠? 그 감정을 사는 거예요. 이 금성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약간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서 문제죠. 그래서 베누시안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분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항상 노래하느라서 예술인, 가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가들, 배우들 되게 많아요. 비너스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들 중에 배우들도 되게 많고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돈을 밝히는 별입니다. 그렇죠? 소유의 관점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근데 뭐 너무 돈과 관련되면 좀 그런데 그냥 좀 사치라는 단어로 그냥 이 정도는 대치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돈이라고 외워놓으면 나중에 꼭 재성이라고 느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감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키워드 중에서 만약에 꼭 기억한다면 사랑하고 예술 정도 아닐까 싶어요. 사랑, 예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분명히 있어요. 욕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 그렇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배 사인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외우시게 될 텐데 황소자리 하고 천칭자리가 지배 사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해져요, 점점. 예, 금성은 황소하고 천칭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통근한다고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 제가 했을 거예요. 황소하고 천칭에서 통근해요. 화성은 뒤에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표가 있어요. 화성에 보면 예, 에리스, 양자리. 아까 제가 김나연 선생님 그 뭐죠? 마지막 그 문사인이 에리즈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화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충동적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에리즈가 화성과 관련돼 있고요. 오늘 봤던 것 중에는 없었는데 스콜피오. 전갈도 화성과 연관성이 있는 별입니다. 화성이 힘을 잘 얻게 되는 별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나중에 쭉 정리해서 풀로 다 외우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여기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화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보석은 이제 약간 그 뭐죠? 금성 같은 경우는 반짝거리고 좀 녹색 계열들 조금 영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라든지 그 제이드, 옥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금속은 녹색빛을 띠는 구리가 대표적이겠죠. 긍정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본 개념 챕터에 보시면 릴레이션십 중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연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남성에게 입장에서는 남성 차트에서는 비너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성적인 경향성을 분명히 봅니다. 여성 본인인 경우에는 이 비너스의 성질에 따라서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예술성, 자신의 미적 추구 포인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지만요. 그래서 컨셉적으로 릴레이션십 중에서는 연인이거나 친구, 동등한 친구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술적 감각 등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름다움의 창조 능력. 아까도 예술가들 중에 그너스하고 막 강간된 애들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 보면 남자의 경우는 내적으로는 다분히 여성성을 얘기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금성은 길성이잖아요. 그렇죠? 금성은 길성이다 보니까 되게 조화로운 별이에요. 항상 누군가랑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하려고 하고 결합하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아까 천칭자리 리브라가 비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칭자리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아마 누가 리브라였죠? 김나연 선생님은 리브라가 아니었고 정승호 선생님 리브라라고 했잖아요. 리브라가 균형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금성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하고 화합하는 대표적인 별 중에 하나가 금성입니다. 그래서 금성은 잘 깨트리려고 안 해요.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화성은 이제 뭐를 해요? 깨려고 하는 짓을 합니다. 넘겨보시면 남자별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마시언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욕망. 그죠? 아까 그러면 뭐 금성도 욕망이라는 키워드가 있던데 화성도 욕망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둘 다 욕망. 둘 다 성적인 별이에요. 성적 이벤트가 생기는 별입니다. 둘 다. 화성, 금성 다. 그 최근에 화성하고 금성이 컨정션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지난달 한 달 정도에. 그런 식으로 화성과 금성이 같이 함께 만나면요. 그 뭐죠? 커플들이 맨날 싸워요. 화성이랑 금성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아. 둘이 같이 컨정션이 되는 기간 동안 다분히 그런 남성과 여성들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화성과 그 금성이 컨정션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웠다는 그런 썰도 막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포인트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 먼데인이 일어난 일은 아닌데 지구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닌데 화성과 금성이 되게 그 싸우는 관계에 놓인다. 근데 둘 다 욕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성의 욕망은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화성의 욕망은 진짜 말 그대로 욕정이에요. 남성들이 갖는 애정에 대한 욕정, 그렇죠? 성적인 거에 대한 욕정을 품는 거고요. 금성도 똑같이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와 그런 릴레이션십, 스킨십들에 대한 더 강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거나 둘이
각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좋다고 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육체적 에너지를 표출한다. 그리고 바이탈리티, 활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명력이라고 얘기하죠. 태양 얘기할 때도 이 단어 계속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활력, 생명력. 대체적으로 남성성이라는 것에 서양 친구들이 붙이는 키워드예요. 대부분. 활력과 생명력, 화성에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냥 그 자체에서 발광을 하는 루미너리란 말이에요. 그냥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을 내면서. 화성은 뭔가를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뭔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본능을 보이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깨트리고 파괴하려는 본능을 보이는 그런 활력이자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사로 좀 들어오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이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분노의 표출로 화성은 대표하게 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서 이거는 사실은 그 뭐죠? 섹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화성은 그 자체가 성적인 포인트로 무조건 읽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남녀 상열지사가 일어나는 이벤트는 이 화성이 많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남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남녀성을 다 불문하고 화성이 성적 이벤트를 발현시키는 별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있는데 당연히 에리스가 화성이라는 얘기는 드렸고 스콜피오도 화성이고요. 그다음에 그 색깔은 빨강색, 무조건 빨강입니다. 빨강. 화성은 붉은 별입니다. 화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성, 붉은 별. 요성이라고도 불렀던가? 그래야 아마 그 붓다라는 한자 때문에 목성을 세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한자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그 싸우는 군인이거나 외과 의사거나 아니면 요리사 이런 식으로 뭔가 칼을 쓰는 직업들 있잖아요. 뭔가를 자르고 분리하는 그런 직업군들에 대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발사도 거기에 등장하고요. 정육점 사장님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도 약간 군인적인 그 개념하고 좀 연관되어 있겠죠. 등등도 나타나고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한번 이제 이 정도로 교재는 쭉 여기까지 나가고요. 여기까지 나가고 목성하고 토성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한번 여러분들 교재 리딩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 영어 읽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림 보자고 했습니다. 머큐리는 기본적으로 색깔 톤은 약간 그레이 톤이 있죠. 실버 톤이 있고요. 수은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수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색깔 저 반짝반짝 은색빛 띠면서 약간 그 수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수은이라고 진짜 번역되는 단어고요. 당연히 수성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성이지만 여기서 딱 이미지 중에서 떠오르는 건 뭐예요? 색. 공부의 별이라고 하는 거 꼭 지난번에 드린 거에 있는데 수성. 지난번에 드렸던 것 중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뒤에서 이제 마스까지 나갈 거라 마스까지 드린 겁니다.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같이 보여요? 통신 장비잖아요. 그렇죠? 네, 전파를 씁니다. 그래서 이 머큐리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자기 컴퓨터가 고장 난다는 얘기를 해요. 네. 핸드폰이 망가지고 진짜로 그렇다고 해요. 핸드폰이 망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긴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수서역에서 이제 SRT가 내리시면요. 지하철로 쭉 지하에서 연결된 통로가 있거든요. 네네, 3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냥. 시간이요? 한 30분 이내입니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수업 중에 전화를 받는 건 좀 예의가 아닌데 서지관 선생님이 토요일에 올라오기로 하셔가지고 네, 또 제가 좀 이따 전화를 드려도 됐었는데 그냥 좀 긴 얘기는 아니어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신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그 머큐리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통신이라는 얘기 계속 누차 얘기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 이동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자전거가 있는 거. 그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키워드. 영어 단어 중에 너무 쉬운 영어 단어니까 한번 보면 커뮤니케이션 보이시죠? 그쵸? 영어로 너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커넥션. 이 단어도 쉽잖아요.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관계를 맺는 거, 쌍둥이 자리, 이런 거, 사람들끼리. 여기 옆에. 예. 까만 글자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 커넥션. 그 다음에 트레이드 앤 커머스. 뭔가 무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머큐리가 갖고 있는 그 관계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education. 교육의 별, 공부의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education. useful. 젊은이라는 뜻이죠. 젊다라는 뜻이죠. useful. 수성은 아까 쭉 그 나열 중에 젊음의 별입니다. restless.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인간이라 restless라는 키워드도 해서 관련된 부연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것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본 성질이라든지 충동, 동기,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쭉 했는데 이렇게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참고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교재도 했기 때문에 또 하면 너무 지루하시고 반복일 것 같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키워드도 한번 꼭 짚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누가 뭐니 해도 커뮤니케이션 빼뜨릴 수 없죠. 배움, 공부 빼뜨릴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큰 의미에서 영어적인 소통이라는 뜻이지만 당연히 언어적 기능이 머큐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언어적 그 말을 잘 합니다. 머큐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단어로 육친에 누구를 친다 그러면 형제 동무들. 머큐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형제나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가 생기겠죠? 비너스에 문제가 생기면 여자친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마스에 문제가 생기면 이성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육친론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여기서도 행성들에서도. 그래서 머큐리의 문제는 형제나 동무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이디어 당연히 좋겠죠? 예, 그렇죠? 아이디어 좋고요. 교육적인 마인드 계속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생각의 별이기도 하고요. 생각은 여러 가지, 이건 사실은 이 자체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은 목송도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약간 공부머리. 그다음에 트레이드라는 의미에서 무역이나 상업들도 당연히 이야기가 되고요. 지적인 부분들이 이제 작동하는 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이라든지 의견, 마인드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 사유의 별이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실전 차트를 보면서 좀 이따가 저는 부연들을 좀 더 얘기할게요. 이건 신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애매해서 제가 그냥 신화들을 중간에 계속 하나씩 삽입을 하고 있어요. 행성 얘기를 하면서 신화 얘기를 사인 얘기하면서는 제가 신화 얘기를 안 할게요. 사인도 다 신화들이 있지만 신화 얘기를 사인에서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서는 이제 주로 차트 리딩 쪽으로만 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행성은 우리가 이제 점성이라는 걸 시작했고 그 점성에 이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에서 이게 활짝 꽃을 피잖아요. 그때 지난번에 제가 태양하고 달을 얘기를 할 때 신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선, 문이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는 솔라, 루나라고 부르지만 더 이전에 그리스 로마의 점성 차트에는 그냥 그 자체를 헬레나라고 불렀다고. 신화의 이 이름 자체를, 태양의 신 이름 자체를 그냥 태양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신화적인 게 행성들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꼭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꼭 넣고 있고요. 머큐리를 상징하는 신화는 헤르메스. 그죠? 헤르메스라는 식이고요.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신저라고 우리가 부르죠.
신들의 메신저. 예, 주피터의 아들입니다. 주피터의 아들. 주피터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처석이 워낙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주피터의 아들이라고 적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그 12신들은 몇 명 제외하고는 다 제우스 아들이에요. 다 제우스가 예, 바람 펴서 낳고 헤라하고 사이에서 낳고 자기 누나랑 사이에서 낳고 근친 상간이 좀 심해요. 제우스가. 그래가지고 막 다 제우스 아들이에요. 얘도 제우스 아들입니다. 헤르메스는 정확하게 제우스의 누나라고 해야 되나 이모라고 해야 되나 이모뻘쯤 될 것 같아요. 사촌 이모. 왜냐면 그 티탄족, 그러니까 그 주피터 아버지 세대들은 이게 1세대 신화가 있고 2세대 신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1세대 신화들은 다 거인족들이거든요. 티탄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거인족들 중에 한 여성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헤르메스예요. 근데 헤르메스가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맨날 도둑질하고 다니고 이제 말썽뿐이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혼쭐을 내놓고 걔한테 뭔가 일을 줘야지 제가 사고 안 치고 다닐 것 같아서 준 일이 바로 메신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쓰고 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령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 지팡이 때문에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예, 지금 뭐 지옥의 사자라고까지 부르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옥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하죠? 통행증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이 모자, 어서 많이 본 모자 아니에요? 어디 나오죠, 이 모자? 어디 마크인데? 질문을 하지 말까요? 네이버 마크가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헤르메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수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금성 사인 위에 이렇게 있는 위에 그게 이 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이버의 그 모자도 네이버가 뭐예요?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사인이 바로 헤르메스 저 모자고요. 이 지팡이는 사실은 치료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로 카드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사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게 이제 그 의사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군의관들의 어떤 마크 이런 걸로 많이 쓰이죠.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거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성하면 소통입니다. 그리고 신화하면 헤르메스가 떠오르는 건 메신저니까 소통의 그 올림푸스 그리스 신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놔둔 건 뭐냐면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평생 한 번 보기 어려운 수성. 수성은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보고 제가 수성을 받겠냐? 못 받습니다. 다 그냥 가상 그 뭐죠? 이 스텔리움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수성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가를 보기는 보지만 차트에서는 보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는 별인 건 맞아요. 그런데 평생 한 번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케플러라고 그 뭐죠? 천문학자 있죠. 점성가이자 천문학자라고 유명한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수성을 보려고 그랬는데 수성을 못 봤다는 얘기를 하고 죽어요, 이 사람이. 왜 수성을 보기 어렵냐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 건데요. 수성은 기본적으로 뭐에 제일 가깝게 있다 그랬어요? 태양 가까이 있어요. 태양 옆에 오면 태양 가까이에 있으면 별이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 금음달인 날 있잖아요. 금음인 날 아니면 뉴문, 초승 그 뭐라고 하죠? 신월이 뜨는 날, 그렇죠? 신월이 뜨는 날 낮에 태양 떠 있잖아요. 태양 옆에 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태양하고 이렇게 달이 같이 있어서 안 보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 안 보인다라는 게 낮엔 당연히 안 보이죠.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하지만 밤이 돼도 안 보여요. 왜? 태양이 그 빛을 반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큐리가 태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서 15도 이상을 안 벗어나요, 이 녀석이.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질 때 같이 얘도 저불어요. 따라서 태양이 뜰 때 같이
같이 떠요. 근데 태양이 떠서 빛을 환하게 밝혀버리면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수성이 없다가 아니라 수성은 계속 떠다니는데 항상 태양 옆에 쫄랑쫄랑 뭐라서 태양의 메신저라서 계속 쫄랑쫄랑 빠지다는 게 낮에도 태양 옆에 있고요. 밤에도 태양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저 지하에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만 비치겠어? 태양 질랑말랑 할 타이밍에.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짧아서 보고 싶어서 매일 밤 그걸 기다려도 못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서는 이 수성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뜬대요. 그래서 그 뜨는 거를 기다렸다가 그때 그 몇 분에 딱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구름이 많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또 못 봐요. 근데 어쨌든 관측하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정해놓고 봐야 되는 별. 그런 게 점성적으로 치면 나중에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머큐리인 거 아시죠? 이제 이 마크는 이제 눈에 딱 들어오죠? 머큐리는 항상 태양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것도 다 보세요. 다 머큐리라는 녀석은 수성은 항상 태양 옆에 있습니다. 태양 옆에서 이만큼을 안 벗어나요. 이 정도를 안 벗어납니다. 이 크랙을 안 벗어나요. 머큐리라는 녀석은 항상 한 뼘을 안 벗어나. 태양 주위로 한 뼘을 못 벗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 제가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별이라는 멘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왜 머큐리가 태양 주위를 안 벗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는 기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밥 딜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로 드렸는데 다 들어보셨나요? 밥 딜런 좋아해요? 노래는 많이 들어봐서 귀에 너무 익죠. 사실은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옛날 그 뭐죠? 70년대,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내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거의 그 전설이죠, 전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이돌들 음악하는 친구들도 밥 딜런의 그 음악들을 리메이크하기도 하고 무슨 오디션 프로 나오면 막 그 기타 치는 기타가 워낙 유명해. 수십억, 수백억 할 거예요, 이분. 아직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당연히 유명한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가수로 유명하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유명한 가수이시지만 더 유명한 건 뭐냐면 대중가요잖아요. 솔직히 우리말로 하면 클래식이 아니죠. 대중음악가 중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싱어송라이터 당연히 노래도 짓고 가사도 쓰겠죠. 그거를 문학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2016년도일 거예요. 2016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지 않을 거예요. 노벨문학상을 대중가수, 싱어가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뭐 인류의 현대 음악계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뭐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이분 차트에서 중요한 거 바로 이걸 보려고 합니다. 머큐리. 머큐리가 기본적으로 이분 첫 번째 이제 머큐리가 어디에 놓여 있어요? 제머나이에 놓여 있어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머큐리는 어디와 어떤 별하고 어떤 별에서 힘을 잘 받냐면요. 제머나이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또 어디 가렸어? 여기 있구나. 여기 버고와 제머나이 두 군데에서 이 수성은 힘을 받아요. 나중에 다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어차피 한번 들어두셨다가 이 두 군데에서 힘을 받아요. 특히나 버고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석적이라 그랬잖아요. 즉 이 머큐리를 뭘로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공부머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 자리는 표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머큐리가 소통의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쏟아부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머큐리가 딱 자리 받으면 이 자기의 표현력이나 그런 감각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훌훌훌 나와요. 그렇죠? 노인 선생님이 항상 저를 보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노인 선생님을 만나면 물어봐요. 너무 좀 많이 쓰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노인 선생님이 항상 대답이 항상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글짓기가 안 돼요. 글짓기가 안 돼요 라는 말을 매번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사람은 글짓기가 안 돼요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이해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글짓기가 안 돼요라는 대답을 제일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자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 그냥 적으면 쉬고 적으면 그린 사람들. 이게 이분이 바로 특징입니다. 다른 별들도 보겠지만 떠올려 보세요. 게다가 이 표현력이 되게 중요한 건 뭣도 같이 있어요. 태양도 있잖아요. 이 사람 3쿠션 하면 뭐예요? 1번 이거죠. 2번 세지.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표현적이고 철학적이야. 말 다 했죠? 머릿속으로는 항상 철학, 인간에 대해서 사유하고 인간을 꿈꾸고 인간이 어떤 사람일까, 인간의 내면은 뭘까 계속 철학 사유를 하는데 또 뭐도 잘해요? 그 말도 잘해요. 글도 잘 써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나오는 게 다 그냥 히트곡들이고 멜로디고 시였고 그랬죠. 다른 이제 여기에 있는 황소자리에 있는데, 황소자리는 아까 잠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점점 확장돼야 돼요. 황소가 비너스예요. 사랑. 사랑, 이 무의식 속에는 항상 뭐가 꿈꿔요?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꿈꾸고요.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지금 보시면 행성이 총 몇 개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그 고전 점성학으로 7개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이제 보셨죠? 이제 보이시죠? 예, 이분이 여기에 별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몇 개가? 6개가. 하나 빼고, 하나 여기 있네. 인원 빼고 여기 6개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뭐하고 뭐예요? 비너스와 머큐리가 힘이 세지는 공간에 이게 다 모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를 쓰면 다 사랑 노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명곡에 딴따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한테 딴따라 하라면 이건 노벨문학상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딴따라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자체가 바로 딱 이해되시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 너무 많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또 몇 가지 수성 관련된 차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 랭보라는 분입니다. 프랑스 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FR이라고 써놓은 프랑치. 뭐라고 읽어야지? 샬레빌 이렇게 읽나? 저 지역에서 한 1854년 분이시니까 뭐 19세기 중엽이니까 뭐 되게 오래된 분이죠. 근데 랭보라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건 대표적인 그 사실주의 작가라고 해야 되나? 새 시인입니다. 근데 랭보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시집이나 이 사람의 글귀들을 되게 많이 인용하는 무슨 고대 철학자만큼은 아니지만 뭐죠? 심지어 어디 아이돌이 힙합 아이돌이 이 랭보 시를 가지고 막 그런 그 힙합 가사들을 쓰고 할 정도로 되게 그 유명한 분이기는 한데 왜 이분을 떴냐면 이 사람의 필설이 비상해요. 비상하다기보단 독설가예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고등학교 때 쓴 시래요.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했었다는 사실이 내게 뭐가 중요한가? 라틴 민족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이 내게 대체 뭐 중요하단 말인가? 그들이 살았었다 해도 그들은 나를 연금 생활자 정도로 만들었을 테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보존해 온 것뿐일 텐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뺨을 맞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을 정도로 잘못한 게 뭐란 말인가?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지금 써놓은 시예요. 시 사실은. 근데 시인데 프렌치로 되어 있는 시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를 쓴 사람이고 랭보는 이제 그런 독설 시인, 독설가 시인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독설가로 이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겼던 게 뭘까라는 걸 차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독설가의 특징 중으로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말 필설이니까 그렇죠. 앞에 대중음악으로 시를 썼던 그 가수나
이건 실제로 이분은 시인인데 머큐리를 당연히 먼저 살피게 될 거예요. 근데 머큐리가 이분은 앞서 밥 딜런 같은 경우는 이 머큐리 자체가 힘이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죠? 힘이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게 다 육칠하우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라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랭보 같은 경우는 이 비너스 그 머큐리가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아까 저분은 여기 다 이 육칠하우스 이쪽에 몰려 있었어요. 밥 딜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어센이 있는 이 자리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자신이 속해서 만들어낸 공간이 2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는 나야 나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너예요. 상대방이에요. 배우자예요. 나의 애인이에요. 나의 르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자기 생각만 해요. 되게 이기적일 거예요. 이 양반. 근데 그러면서 바로 이 스콜피오 전갈 자리에 넣어요. 전갈은 정열적이다라는 키워드로 저는 보통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열을 넘쳐서 이게 말로 표현되면 어떻게 된다? 독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머큐리가 수성이 정갈자리 혹은 정갈자리 그러니까 스콜피오에 떴다 그러면 쟤 욕 좀 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혹시 어떤 분이 그 머큐리가 전갈자리에 뜬 차트를 보면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이 욕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꼭 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거칠다는 거죠. 말이 누구를 콕콕 찌르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차트. 외국 분들 것만 너무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국 분들 걸 하나씩 끼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구라. 김구라 우리 한국 분이니까 우리 좀 더 친근하니까 3쿠션 한번 가볼까요? 뭐예요? 첫 번째 리브라. 그렇죠? 리브라 뭔가 이렇게 이 아저씨 리브라, 태양 리브라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시스, 그 다음에 달 어디가 있어요? 위에 이거 뭐예요? 스콜피오. 스콜피오. 자, 이제 빠지면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그 글리프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글리프 외우는 게 순서예요. 순서.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짚으시면 돼요. 술자리가 에리즈예요. 여기가 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사인은. 그죠? 술유신. 그죠? 술유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리즈 토러스 제머나이. 에리스 토러스 제머나이. 캔서 리오 보고. 그죠? 다음에 리브라 스콜피오 사지테리어스.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프리콘, 어쿼리어스, 파이시스. 다시 에리즈 돌아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한자로 할 때도 쉬워요. 에리즈가 술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캔서 딱 떠올리면 캔서가 밑궁이에요. 그죠? 리오가 옥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브라는 뭔궁이에요? 진궁이 되는 거고요. 캐프리콘이 축궁이에요. 어쿼리어스 작궁이에요. 제가 다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짚으면 외워집니다. 네. 아니 어쨌든 뭐 손가락으로 꼭 그 월장합까지 연결지어서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순서가 좀 더 잘 외워지기도 해요. 종이에다가 그렇게 열거해 놓고 하는 것보단 이렇게 손가락 3개씩 묶어서 외우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3개씩 묶어서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사인을 얘기할 때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김구람. 기본적으로 마지막 스콜피오까지. 무의식이 뭐예요? 일단은 되게 뭔가 한번 꽂히면 끝까지 뚫고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네, 이 사람 머큐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버고에 있어요. 머큐리는 기본적으로 두 군데에서 자신의 힘을 갖는다고 했어요. 크게 세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여기 제머나이 쌍둥이 자리였고요. 또 하나는 버고 처녀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에 놓여 있는 머큐리는 필사를 강하게 갖는 사람이에요. 표현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버고에 있는 머큐리는 기본적으로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학습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김구라 여러분들 그 뭐죠? 그냥 유명 인사주들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제가 김구라를 골라놨지만 김구라가 엔터테이너이기는 하지만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생각보다 약간 유머러스하게 해서 그렇지 머리 회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 예, 그쵸. 그리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요. 그 말을 끊김없이 샥 펼치는. 그러니까 말빨 좋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김구라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쪽 그 사회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좋다는 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이 9번 하우스에 이렇게 별들이 놓여 있으면요. 이 9번 하우스의 별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예, 9번 하우스의 별들이 많이 되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 뭐죠? 대학원을 가고 그 박사를 따서 닥터가 되고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도 뭔가 사고하고 공부하고 공부 책을 잘 안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등학습, 고등교육, 그죠? 예, 고등교육을 그 받는 사람 혹은 고등학습을 철학학습, 인문학 공부를 계속 끝까지 하는 사람. 보통 이제 인문학 맨날 해도 우리 대학 딱 그 졸업 끝나면 책 안 보잖아요. 직장 생활 시작하면 안 봐요. 근데 이 9번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9번 하우스에 힘이 많은 사람들, 특히나 9번 하우스가 스콜이잖아요. 정열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 빠지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뭔가를 자기가 이거에 꽂혔다. 오늘 공자에 꽂혔으면 공자를 판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촘스키에 꽂혔어. 그러면 끝까지 촘스키를 파요. 내가 이번에 칼융에 꽂혔어. 그러면 칼융을 끝까지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석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머큐리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 그래서 얘기하면 너무 길고 잠깐 쉬었다가 비너스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